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최유은, 정보경입니다. 시장은 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가 급락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인텔과 마이크론의 폭등으로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유가가 시장의 상방을 열어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고요. 뉴욕 증시의 마감가부터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하면서 오늘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시장은 상승하는 재료가 됐는데요. 다우 지수가 0.73% 올랐고 나스닥은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도 0.81% 오르면서 나스닥과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WTI와 브렌트유 각각 3%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단은 WTI도 $100 이상에 위치를 해 있고 브렌트유도 $110 선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급락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오늘 시장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재확인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고 증시에는 상승 재료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다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오늘 미 국방부가 공식 발언을 통해서 휴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시장은 이 시그널을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기존에는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했던 시장인데요. 확전이 아니다라는 신호에 공급 차질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시장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심리가 공포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유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4% 가까이 내렸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제거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유가의 급락, 결국은 시장에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했다기보다 기존의 뉴스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확전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에 시장이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장을 움직인 이슈였고요. 특히나 좀 시장의 커다란 이슈는 애플의 공급망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인텔은 폭등했고 AI 반도체 안에서 주도주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시작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애플의 공급망 변화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시장에 중요했습니다. 이 애플이 칩 생산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시장에서는 인텔이 13%에서 14% 수준으로 장중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TSMC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독점 구조의 균열이 갔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인텔은 AI 파운드리 수혜주로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이크론도 폭등이 나왔죠. AI 메모리 수요 폭발이라는 구조적 트리거가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AI의 확산은 데이터 처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HBM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10%를 훌쩍 뛰어넘게 올랐고요. 기존의 GPU 중심에서 메모리로 수혜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AI 시장이 2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히트랩을 통해서 보시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엔비디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폭등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텔도 올랐고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처럼 장비주 쪽으로도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죠.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로 중심이 좀 집중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까지 AI 수급이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기술주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 반도체 내부에서는 순환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AI 테마는 지속적인 것을 확인했지만 이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한 시장이었죠. AI 랠리는 지속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로 집중됐던 흐름이 반도체 확산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오늘의 두 번째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제 지표도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과 서비스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졸츠 구인 보고서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용 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ISM 서비스 PMI는 확장세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살짝 하회하면서 경기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지표는 좀 혼재되게 나왔지만 오늘 시장 역시나 유가와 반도체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바꿀 정도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한번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호실적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자금을 싸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제 갈 길을 각각 찾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꼭 엔비디아의 HBM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각각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약간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약간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에 가까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역시나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2.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의 상승세, AMD 4%의 상승세, 그리고 인텔의 박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의 크기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퀄컴도 1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또 소프트웨어 쪽 안에서는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팔란티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이외에도 시스코 시스템즈가 1.8% 상승세 그리고 샌디스크도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 델과 같은 전통적인 IT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 기업들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알파벳 1.3%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클래스 A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1112 계속해서 조용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아마존도 0.5%의 강보합 수준, 테슬라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메타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주가 자체가 연이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히트맵의 색깔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입니다. 그래도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간밤에 또 특징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은 반도체 쪽, 칩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인텔입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전부터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칩의 생산의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과 삼성전자에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블룸버그발 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의 접촉 수준은 좀 달랐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거의 계약이 성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과 같은 거대 고객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사실 주가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주가가 7%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팔란티어가 EPS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선행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97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배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인텔과 같은 이렇게 좋은 기업들 그리고 아직 더 많이 못 오른 기업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팔란티어가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100배 가까운 주가의 이 비율을 좀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8%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내나 봤더니 그래도 투자은행들은 대체적으로 팔란티어의 상승 동력을 강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마음은 지금은 팔란티어 같은 이러한 기업들보다는 아직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기업들 쪽으로 약간 좀 몰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핀터레스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 기업인데 핀터레스트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AI 쪽으로 광고 수요가 다시 한번 폭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핀터레스트는 구조조정을 또 단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핀터레스트가 비용 절감을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7%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좀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AMD입니다. 리사수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리사수가 우리는 지금 AI 쪽의 수요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보시다시피 시외 거래에서 5%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AMD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 리사수가 이러한 발언을 했고 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간밤 시장에서 반도체 쪽 굉장히 좋았고 AMD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모두 갈등의 해결을 원한다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Want some sort of resolutions to this conflict. 미국과 이란이 사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국가 모두 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해결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투자자들은 믿고 있는 듯하다라고 CNBC에서는 낙관적인 투자 의견을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되는 이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갈등 안에는 사실 두 국가가 해결을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럴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장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트루이스트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루이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장은 테플론 시장처럼 악재에도 잘 달라붙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플론은 프라이팬 코팅처럼 무언가 잘 달라붙지 않는 소재로 트루이스트는 이를 빗대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버티는 상황을 빗댔습니다. 트루이스트는 3월에는 비교적 큰 조정이 있었지만 4월에는 역사적인 반등을 기록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다며 약 9% 하락 이후 S&P 500은 3월 말 저점 대비 13% 이상 급등하는 V자 반등을 나타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강세장의 핵심 요인으로 기업 이익 성장을 꼽았습니다. 트루이스트는 이 모든 상황에도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며 바로 이익, 그리고 또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떠받드는 것은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 소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뉴스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AMD도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57%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AMD는 6일 발표한 실적에서 EPS가 1.37달러로 시장 예상치 1.29달러를 상회했고 매출도 102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98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 성장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부문 매출은 58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57% 급증하며 전체 실적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 이제 회사 매출과 이익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면서 서버 매출 성장도 의미 있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연간 가이던스의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의 진짜 상승 탄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블룸버그 발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애플이 칩의 생산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과 삼성전자에 접촉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자사 제품을 위한 칩 생산을 미국 내에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텔과 삼성전자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들어가는 핵심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인텔과 초기 단계 협의를 진행했으며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건설 중인 첨단 반도체 공장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양사와의 협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애플은 10년 이상 자체 설계한 시스템 온 칩을 TSMC에 맡겨 생산해왔으며 최신 아이폰과 맥에는 3나노 공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과 온디바이스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애플 역시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팀 쿡 CEO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아이폰과 맥용 칩 부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오늘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될지 주가 상승 동력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진짜 반도체 하루하루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신제품을 발표를 할 때에도 지금까지는 상승 탄력을 두 자릿수 이상을 받아온 적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25% 상승했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무려 700% 급등하며 미국 기술주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증이 핵심 배경입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고성능 연산을 위해 막대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상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날 세계 최대 용량의 상업용 SSD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SD는 기존 하드디스크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낮아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의 약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FSD의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유럽연합 승인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곧 승인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달리 일부 유럽 규제 당국은 해당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지난 4월 네덜란드 도로교통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EU 차원의 추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사안은 5일 핵심 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 규제 당국 간 이메일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제 당국은 FSD 시스템의 과속 경향, 빙판길 등 악천 후에서의 안전성,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제한 기능 우회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U 차원의 승인을 위해서는 회원국 55% 이상과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과 10월에 열릴 전망입니다. 네, 특히나 테슬라의 FSD의 경우에는 많은 증권사에서 테슬라의 진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역시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다라는 부분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미국 내 칩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예전에는 정말 그 주식을 하면은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말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년 전만 해도. 네. 수익이 나면은 시기 질투 얻을까 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하는데 손실 나서. 근데 요즘에는 다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너도 나도 수익이 나서 지금 뭐 요즘에 뭐 자녀분들 계좌에다가 뭐 삼성전주를 하루에 한 주 아니면 한 달에 한 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주는 거 지금 뭐 다 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자신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양쪽으로 돈을 벌고 계시고 미국에서 수익 엄청나게 크게 나신 분들 국내 주식 그 복귀하시면 세금 면제해 준다고 해서 그것도 많이 이용한다. 뭐 물론 그게 비중이 뭐 1% 정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 주식도 워낙에 뜨겁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정말 관성 탄력에 지금 그 붙은 것 같아요. 탄력이 제대로 지금. 그래서 거칠 것이 없다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의 크레이지 모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막 10%씩 오릅니다. 근데 저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글이 또 이제 엔비디아랑 시가총액 1위 경쟁에 또 붙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즘에 솔직히 매그니피센트 7이 약한데 반도체주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 가지신 분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뭐 네. 수익이 뭐 100%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얘기 나눌 저기도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 애들 보시면은 오랫동안 그냥 주식 들고 계셨던 어머니, 아버지들 있죠. 수익 수백 프로 나셨어요. 지금 뭐 다들 기쁜 지금 상황이 아닐까. 물론 소외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거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있어서 다시 고치거나 뭐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즐기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상승장을 견인했던 하루였는데요. 애플과 관련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트리거가 됐었죠. 어떠한 이야기인지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텔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간밤에 13% 가까이 폭등이 나왔고요. 현재 시외 거래에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기대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AI 매출 회복도 겹치면서 반등에 힘이 붙은 모습인데요. 오늘 인텔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까요? 네, 뭐 요즘 표현대로 진짜 폼 미쳤답니다. 지금 폼 미쳤다. 인텔은 진짜 이게 진짜 윈텔의 시대가 우리가 저무는 것만 같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윈텔의 시대는 인터넷의 네. 시대였거든요.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죠? 애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바일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 띄워놓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 간극이 한 30년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주인공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윈텔 시즌2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즌2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길어봐야 6개월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지금 20년의 간극을 뛰어넘고 다시 왔어요. 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랑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텔이 이렇게 부활을 하나요? 자, 지금 결국에는 그 미국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네. 버퍼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자, 인텔의 지금 상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각도가 지금 점점 더 지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 신제품 출시, 생산 능력 증대 및 기술력, 뭐 실적 개선 전망, 정부 지원 투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인텔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시대 AI 반도체의 제조 를 맡으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3월 말 이후에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스타트를 끄는 뒤에 인텔이 지금 다시 뒤늦게 또 불이 붙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열풍 속에서 애플 파운드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분명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8나노 밑으로 들어갈 때 인텔은 시장에서 퇴출당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귀를 하는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나노 경쟁에서 뒤처져서 파운드리를 더 이상 맡을 수가 없었거든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고객사로 지금 삼으려고 하면은 나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8나노 덤에서 떨어져 나간 지금 그 인텔이 지금 2나노, 1.8나노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복귀를 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12월 12일, 23일 뭐 쭉 하다가 그 블룸버그 보도 이후에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 인텔이 인텔 파운드리죠. 애플이 인텔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의 지금 고객사의 면면이 지금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얘기도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물론 TSMC에서 낙수 효과가 떨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대로 나노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줄 서서 기다리죠. TSMC에 줄 서서 기다리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엉망진창인 파운드리에 맡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무슨 동네 빵집 얘기, 물론 동네 빵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네 빵집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기술력은. 그러니까 옆에 하도 뭐 두쫀코가 급하다고 옆에다가 다른 데다 맡길 수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인텔 파운드리의 수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비런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재밌는 비유가 있네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전통적인 반도체 주식을 30일 내에 두 배로 늘리려면 여러 촉매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30일 동안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 이거는 네. 어느 하나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그 내용들을 거론을 해놨습니다. 일단 강력한 실적 및 수익성 개선, 그리고 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가 있었죠. 정부가 저 지분을 인수할 때만 해도
글쎄 정부가 저걸 살릴 수 있을까? 저때 뭐 MP 머티리얼스라는 히토류 기업도 인수를 했고 지분을 그쵸? 엔비디아에서도 뭐 그 돈을 떼간다고 했고 인텔 파운드리 뭐 이런 것도 인수를 했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되었죠. 그리고 인텔도 아까 말한 대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해요.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건 B2B니까 아까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다. 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온 마을 중에서 실적 좋게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서 특히 AI 및 데이터 센터 매출이 22%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이 컸죠. 인텔이 이제 완전히 AI 시장에서는 밀려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엔비디아, AMD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었잖아요. 옛날에 인텔이 다 눌렀던 그 기업들한테 2인자, 3인자에 불과했던 엔비디아, AMD한테 다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AI 및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급속히 올라가면서 아주 좋은 지금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PC 시장 회복 및 신제품 출시 있었고 생산 수율 개선 및 비용 절감, IDM 2.0 전략 진전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불완전 웨이퍼로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을 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서버, 뭐 AI 데이터 센터, 게임, PC 막 쭉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율이 회복되고 기술력이 강화됐는데 이게 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거죠. 지금 수율이 높아지지 않았으면은 이 선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율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불완전 웨이퍼를 가지고 수익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매출 및 이익 증대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열풍 속에서 인텔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칩 제조 협력 기대, 그리고 AI 매출 회복이 이 부활의 신호탄을 만들었는데요. 이 성공 스토리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큰 상황입니다. 3월 말 이후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밤에도 무려 13% 폭등이 나온 인텔인데요. 인텔 종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인텔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갭상승으로 돌파한 뒤에 네네. 그냥 거침없이 달려버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이때는 여기가 얼마나 높아 보였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면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높아 보여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 가파른 기울기를 이거를 체감을 안 하고 그냥 둔감하게 넘기려면은 여러분들은 차트를 줄여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거? 이때 여기서는 이게 얼마나 가팔라 보였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보였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걸 완전히 좁혀봐야죠. 짜부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만큼 가잖아요. 이게 납작해 보이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에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026년 4월 24일 날 나왔었는데 매출액은 9.49% 예상 상회했고 그리고 EPS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가 나오면서 3000%가 나와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79.25인데 와 이게 무슨 목표 주가가 못 따라갑니다. 지금 그렇네요. 이미 주가가 너무 네. 많이 올라버려서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30% 아래 잡혀 있어요. 지금 37개 중에서 11개 바이에 23홀드에 3셀이었는데 자 이게 상당 부분 바뀔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향 조정이라던가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급등세로 이 월가의 목표가는 이미 훌쩍 뛰어넘은 인텔입니다. 한편 이 애플과 관련한 보도에서 언급된 게 인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같이 헤드라인에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로의 시그널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TSMC가 거의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들은 거의 물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인텔에 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죠. 삼성전자랑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이라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조 부분만 하는 게 TSMC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 TSMC의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TSMC의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인텔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율을 올리니까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준비된 자리가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인텔 파운드리랑 삼성 파운드리에. 그럼 지금 인텔이랑 삼성전자는 CPU랑 지금 GPU 시장에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 GPU 보조하는 HBM 시장에서도. 그럼 이제 파운드리까지 살아나면 이제 다른 모멘텀이 또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22만 원인데 저거 HBM 하나로 올린 거잖아요. 파운드리는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에 만약에 저런 이 지금 슈퍼 기업들이 붙기 시작해서 파운드리가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저거는 또 다른 밸류 업그레이드의 요소가 돼요. 그 삼성전자가 20일 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노조의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마 저 파운드리의 호조가 제대로 반영이 되냐 안 반영이 되냐. 지금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아마 20일을 기로점으로 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폭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하고 있는 만큼 애플과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에 의미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로의 굿 시그널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이제 다음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AI 메모리 수요 폭증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피치는 마이크론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11%대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마이크론입니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거의 뭐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쌍포 수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쌍포 수준인데, 자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일단 기록을 지금 한 상태고요.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BBB에서 BBB 플러스로 상향을 했고요.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자, 상향 조정의 주요 원인은 뭐냐? 1년 동안 대량의 부채 상환을 해서 재무가 개선됐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강했지만 저렇게 신용 등급이 상향됐다는 것은 자금 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또 지금 주가의 상승 요인이 하나 또 생겼고요. 자, HBM과 DDR5 판매 확대 지금 되어 있죠. 다 D램이죠, D램. 결국에 D램 쪽에서 엄청난 그 수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메모리를 그 공급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마이크론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서도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요. 왜냐하면 메타랑 애플의 실적 발표라든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AI 수요 지속에 따라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우려가 지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슈퍼 을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아까 보면 고부가 가치 메모리들이 지금 급등을 하니까 범용 메모리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가 지금 D램에서 낸드 플래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1년 동안 69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 초로 돌아가도 올해 초 하면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올해 4개월 동안 122%, 한 달 동안 평균 3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AI 메모리 수요 폭증과 재무 개선을 동시에 확인한 마이크론입니다. 이 피치의 신용 등급 상향 소식도 추가 호재가 되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재무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보니까 굉장히 좀 동그란 눈송이 분석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자주 보셨죠. 네네.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갭상승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똑같은데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전에도 그랬거든요. 저 아래도 그랬고 계속 저런 식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뭐 한 번 못 따라가면 영원히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갭 상승이 나올 때 오버슈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트의 모습이. 그래서 그걸 못 잡으면 영원히 못 잡아요. 지금도 또 그래요. 여기서 넘어설 때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니까 또 오버슈팅일까 봐 단기 고점일까 봐 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 아래는 완전 과거의 주가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 중간중간의 단계마다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오신 분이 저 700% 수익을 먹었지 중간중간에 팔아버렸으면 다시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스타일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잡기가 정말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매출액의 그래프가 엄청나게 가파른데 저런 그래프는 지금 각도가 지금 나온 적이 없죠. 1년 동안. 자, 17개 분기 중에 13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최근에도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3월 19일 날 지금 매출액은 24.41, 이 주당 순이익은 41.86,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목표 주가가 꽤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금 넘어서 버렸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574.67이 지금 평균 컨센서스인데 이미 또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히려 11%가량 하락을 해야지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의견이 스트롱 바이기 때문에 강력 매수인데 목표 주가가 아래에 있다. 네. 그럼 저 강력 매수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 한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상향을 해야 돼요. 지금 저기서 뭐 700달러, 800달러는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 한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론도 이미 목표 주가를 아득하게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인텔과 마이크론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섹터의 랠리가 상당히 강하게 펼쳐졌던 미국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로도의 강한 시그널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어린이날 전날 그 4일날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었는데 그때 가장 큰 화두는 결국 SK 하이닉스였다고 봅니다. 그날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실제로 이제 주가도 그날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13%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그룹 포커스라는 이제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인데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룹포커스에서 SK 하이닉스에 관해서 다룬 기사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예.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의 미우장을 투자할 때도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손쉽게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삼성증권이 연계된 IBKR과 연계를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 SK하이닉스라든지 뭐 다른 정보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화요일날 SK하이닉스가 무려 13%가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제 그룹 포커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조치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 여파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시총 1,000조 원 엄청난 수치입니다.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삼성전자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1,000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날 삼성증권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 미국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손쉽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돈이 또 SK 하이닉스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점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해당 종목을 알아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네. 해당 종목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단계 이것도 거쳐야 되고 저것도 거쳐야 되고 하다 말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 삼성증권이 IBK라는 브로커지랑 손잡고 나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있는 종목을 갖다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4일 날 그 1일의 주가 차트인데 이날 SK하이닉스가 이제 144만 9천 원을 찍었고 13% 육박할 정도 상승했죠.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 채널을 갖다 열어준 삼성증권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우호적인 전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28%가 넘는 이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해당 종목들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종목을 갖다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준 그 증권사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날 삼성증권이 상한가 근접하는 이제 그 주식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뭐 시장에서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증권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결국에는 시장에 반영이 된 건데요. 이쯤에서 또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예탁증서 ADR인데 SK 하이닉스 ADR과 좀 연결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DR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MTS로 종목이 뜨고 종목에 해당된 종목을 갖다 매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코너를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제가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HBM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뒤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 ADR이라는 유통 채널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ADR을 상장하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종목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내가 손쉽게 가서 매장에 가서 살 수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냐면 코카콜라보다 사실은 다른 종목, 다른 그 음료를 더 많이 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산지 도서에는 코카콜라가 없는데 칠성사이다는 팔려요. 그것이 롯데그룹의 어떤 여파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실은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해당 소비자들이 살 수가 없으면 그 무용지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해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MPS를 거쳐서 손쉽게 살 수 있다면은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4일날 일정 부분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카콜라랑 사이다를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이만큼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실적이 이만큼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을 보는 요 관점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ADR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증권이 완화시켰다면 마이크론만큼의 PR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전망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PR이 그러니까 4일날 그 오늘 새벽에 끝난 거 말고 이제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11% 올랐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마이크론이 전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12개월 영업이익을 끌어들였을 때 12개월 매출을 끌어들였을 때 네. PR이 6배입니다. 12개월 선행. 예, 네. SK하이닉스가 월요일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12개월 PER을 받아들인다면 4.37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마이크론만큼의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 마이크론과 100% PER을 갖다 받는다고 치거나 90% 수준에 도달한다고 반영한다고 치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PR의 90%를 갖다 반영한다면 178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 마이크론만큼 PR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98만 원, 200만 원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 제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근거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올해 실적, 12개월 실적을 받아들인 거고 만약에 저희 코너에서 제가 한번 지난주 말씀드렸겠지만 노무라 증권의 27년도 영업이익 갖다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갖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26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보다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노무라 증권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27년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에 대한 PER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264만 7천 원이 된다. 이 점을 갖다가 주의하시면 한다는 뭐냐? 영업이 그대 나느냐? 두 번째는 실제로 ADR이 상장할 것이냐? 이제 5월과 6월에 SK하이닉스가 ADR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을 내놓고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서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그 수급에서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이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또 매도를 해버린 거, 많이 올랐어. 그래서 매도를 해버리는데 거기에 매도하시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이제 PER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 가더라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무엇보다 2027년이 되면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2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갈 것이다라고 또 많은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도 비슷한 논리의 목표 주가를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5월과 6월에 SK하이닉스가 ADR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두산 애널비티랑 아주 밀접한 관련된 사건을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블룸버그 보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산 애널비티가 밀접한 그 기업 중 하나가 브루필드라는 캐나다 국적의 사모 펀드입니다. 해당 펀드가 원전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원전 개발 전문 사업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인데 이 사안이 실현이 되면 될수록 사실 두산 애널비티 주가에는 엄청난 이제 펌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룸버그발 보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옆에 지금 나오네요. 브룩필드가 원전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 두 회사 간의 관계부터 먼저 좀 짚고 갈까요? 예.
그 브룩필드는 이제 캐나다 국적의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금융기관이 왜 굳이 두산 에너비티 관련이 있고 심지어 왜 미국 원전에다가 이제 그 관련이 있느냐라고 의문이 다실 분도 계실 거고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여겨지는데 그 브룩필드가 우리가 언제나 그 두산 에너비티로부터 한수원이 해외 원전을 가서 수주할 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무엇이냐면 발목을 잡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 두산 에너비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떻게 발목을 잡고 있냐? 밑도 끝도 없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제 국산을 했지만 원자로를 많이 국산화했지만 여전히 한 1~2% 정도가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도면을 갖다 특허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한수원과 그 두산 에너비티가 해외에서 체코 원전이든 UAE 원전을 수주를 할지라도 그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뭔가를 줘야 되는, 뭔가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의 최대주주가 누구냐? 브룩필드입니다. 왜 브룩필드가 최대주주냐? 웨스팅하우스가 잘 나가고 있었다가 미국의 원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TMI 사건 때문에 미국의 원전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디폴트, 그 될 수 있는,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투수로 나섰던 곳이 어디냐면 일본의 도시바였습니다. 도시바 나섰는데 그다음에 그 도시바에 엄청난 이제 그 회초리를 맞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11년에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면서 그래서 도시바는 또 원전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바가 새로운 어떤 물줄을 찾다가 그때 우리나라가 인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줄을 찾다가 누가 구원투수 나섰냐? 바로 브룩필드가 구원투수 나서면서 오늘의 웨스팅하우스의 최대주가 브룩필드입니다. 그래서 브룩필드의 하나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나라 원전 사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의 관계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두 기업은 사실은 경쟁 관계보다는 공생 관계로 보셔야 되고, 관계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AI 때문에 원전에도 엄청난 수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요. 빗발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자로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국가는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 미국을 하나의 팀으로 온다면은 중국, 러시아가 사실은 서방에서 중국, 러시아에다가 원자로를 지어달라고 요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에서도 심지어 사우디도 원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UAE가 지은 걸 보고 사우디의 그 빈살만도 아니 UAE도 짓는데 왜 우리가 왜 못 짓느냐? 그리고 사우디는 사실 지으려고 하는데 원전은 언제나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온 농축 우라늄을 갖고 핵폭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도 거기서 출발한 것이죠. 핵폭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아무리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미국의 조야 입장에서 야, 너네가 원전을 지으면은 핵폭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다 안전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러시아에다가 원자로를 맡기지 않는다면 프랑스 아니면은 한미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절반을 가져가도 우리가 절반만 가져가도 엄청난 이제 주가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룩필드랑 그 두산 에너비티는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슈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브룩필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브룩필드가 이렇게 별도의 원전 회사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드는 의문이 아니 그럼 브룩필드가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고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직접 자기가 이제 그 원전을 갖다 짓겠다고 하고 되지 왜 굳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원전을 갖다 짓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저희 코너에 소개를 누차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 친원전 대통령이 없어요. 뭐 다각도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친원전을 집착하는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친원전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만 그 8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 원전에다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브룩필드에게 엄청난 수혜를 끼치는데 그러면 바로 지으면 될 거를 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회사를 또 하나 만드느냐라고 의문을 달 수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만약에 또 하나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해당 회사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브룩필드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채산성이 악화됐다. 그럼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또 다른 이제 LP들에게 아우성 원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분사를 해서 또 다른 SPC를 하나 만든 다음에 SPC가 원전을 갖다가 주도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해당 SPC가 잘못되면 그 해당 SPC만 잘라내면 되는데 브룩필드 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주도하는 전문 기업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원전을 지으려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원전 대통령을 할지라도 당연히 규제를 갖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갖다가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브루필드는 금융기관입니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NRC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전문 이제 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필드가 별도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고 별도 회사를 세울 때 원전을 갖다 투자한다면 다른 사모펀드의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NRC의 그 규제도 우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산 에너비티의 어떤 이점이 있냐? 그렇다면 브루필드가 미국의 원전을 짓게 된다면 원자로는 두산 에너비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그 도식이 있는데 브루필드가 별도로 회사를 세우면은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두 번째죠. 오늘 설명드린 이 파란색에 표시된 프로젝트 회사 SPC가 들어오면 SPC 회사가 미국의 원전을 짓게 되면 거기에 원전을 누가 공급하게 되냐? 당연히 브루필드랑 밀접한 웨스팅하우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산 에너비티가 원전을 공급하게 된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미국 투자와도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원자로가 800억 달러는 엄청난 수준이 거의 우리나라 같은 100조에 상하는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원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 줄 리가 없어요. 당연히 두산 에너비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 원자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형 원전. 대형 원전은 무엇이냐? 1000메가와트, 1기가와트가 넘으면 대형 원전. 그래서 체커 원전, UAE 원전은 딱 1000기가와트, 아니 1000메가와트, 1기가 넘는 대형 원전은 두산 에너비티가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도면을 일부 가져와야 됩니다. 지적 재산권 일부 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비티가 웨스팅하우스에 손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SMR 4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치고 나갔던 30메가와트 마이크로 그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1기가와트 정도의 대형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두산 에너비티에 당연히 원자를 공급해다오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두산 에너비티가 기쁘게 원자로 갖다 제작해서 공급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원자력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시화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타키온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징검다리 휴일이었습니다. 또 어제 날씨도 굉장히 좋았죠.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가 우리 쉬는 사이에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자회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유상대 부총재의 얘기는 금리 인하는 이제 사실상 끝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다. 한국은행의 부총재급에 있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이제 고민할 때다, 검토할 때다라고 얘기한다는 금리 인상 하겠다는 사실 신호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소식 전해지고 국내 이제 이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좀 긴박하게 돌아갔다.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이미 해외 쪽에서 이미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소시에테 제너럴 이런 데서 한국의 금리 인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시작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뭐 한두 번 이상 올릴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 얘기를 직접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이유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다. 1분기에 1.7%,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거의 2배 웃돌았고요. 지금 해외 글로벌 IB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2%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3%까지 보고 있는데도 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의 성장률이 이제 반도체 수출 덕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죠. 부의 효과, 즉 웰스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좋아지고요. 설비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수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를 건드리게 되죠. 시장에 이제 돈이 풍부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이제 5월 9일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당장 그 다주택자들 양도세 그 유예 이런 것들 만료가 이제 그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세 어떤 부과 또 뭐 심지어는 그 장기 그 보유한 그 주택에 대한 그 세 공제 이런 효과들까지 다주택자들 특히 자기가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료하겠다, 이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까지 오르게 된다. 그럼 부동산 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돈 벌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인식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급매물은 꽤 나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가. 근데 결국 이제 금리 인상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돈줄을 죄기 때문에 긴축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겠죠.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긴축에 따른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시각이 일단 일반적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게 내러티브가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뭐 수출이 꺾인다든가 반도체 업황이 뭐 둔화된다든가 등등등 이런 식의 펀더멘털 관련된 즉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펀더멘털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 인상도 주식시장에는 현재로서 때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좀 가장 가까운 예가 2022년도로 봐야 되겠죠. 팬데믹 직후죠. 2021년에 실기하고 2022년에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금리를 막 엄청나게 빠르게 올릴 때 그때처럼 그렇게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상승세를 꺾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이 현재는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의 하나의 어떤 이슈로서 자리를 잡을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사 3개는 좀 짧게 가죠. 황제주 100만 원 이상 종목을 황제주라고 얘기를 하죠. 효성중공업이 지난주에 10% 넘게 오르면 8% 넘게 오르면서 422만 원까지 가서 이제 황제주의 탑이 됐고요. 올 들어서 황제주가 좀 현재 8종목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더 오를 종목도 SK스퀘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등 좀 뭐 100만 원 근처에 가는 종목들이 좀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태왕산업까지 9종목이 현재 황제주네요. 황제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 황제주가 되면 전체로 시장이 좋구나라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자꾸 줄어든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 너무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알겠지만 이거 한 주 살려면 4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쉽지 않죠. 웬만한 분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황제주가 늘어나게 되면 액면 분할에 대한 그런 니즈도 커지고 있다는 점. 특히 LS 일렉트릭이 5분의 1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 뛰고 있다 보니까 효성중공업도 결국은 지금 전력산업 쪽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걸 감안을 하면 액면 분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효성중공업을 40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황제주가 늘어난다. 100만 원 이상의 종목이 늘어난다. 뭐 우리 시장이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어떤 그런 징표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곧버스 얘기도 오늘 짧게 하나 더 이데일리에서 올려서 가져왔습니다. 주요 곧버스 ETF의 가격 및 변동률인데요. 대표적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2배짜리 이게 152원까지 떨어졌죠. 그다음에 한화자산 플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타이거도 마찬가지고 뭐 300원, 160원 다 이렇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5,5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이 곧버스 상품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지금 불과 한 달여 사이에 50% 이상 손실이 났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거에다가 몰빵하는 분들은 뭐 별로 없으시겠죠. 어쨌든 현재 시장이 워낙 강하게 가고 있고 앞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주시장이 지난 월요일에도 뭐 엄청나게 뛰었죠. 이제 거의 7,000선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뉴욕 시장 또 좋았기 때문에 오늘 7,000선 돌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곧버스 상품은 뭐 이런 시장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당분간은 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요 얘기 이제 22일 날이고요. 8개 운용사에서 상품을 출시를 하고요. 보니까 뭐 각자 다들 조금씩 이제 특징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삼성자산운용은 그냥 현물 2배 레버리지 ETF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신한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은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곧버스까지 2배짜리까지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보면 이제 저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히 현물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있고요. TR이라고 그래서 현물 TR, 선물 TR 총수익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있는데요. 일단 TR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 받는 것까지 그대로 재투자하는 이런 이제 ETF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선물은 이게 증거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들어가면 사실은 레버리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 이 선물 상품이긴 하더군요. 저도 좀 보니까. 근데 대신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성향에 맞게 나는 배당 재투자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TR이 들어간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준비하셔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22일 날 나온다니까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버스 이런 상품들은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네. 지난 4월에 FMC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그날 워낙 많이 발표를 해서 사실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약간 좀 비껴나간 느낌? 네네. 파월 의장의 마지막 FMC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네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좀 또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월 FMC는 어떻게 보셨고 이게 5월 증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4월 FOMC가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타이틀로 잡은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마지막 발언들 이런 걸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의장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로는 남는다. 그죠, 예.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파월 의장의 노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뒀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네. 3월 FOMC가 3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2월 27일 날 폭격이 일어났으니까요. 딱 전쟁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FOMC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3월 FOMC 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더 보자. 이제 이런 느낌이 강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FOMC가 있었는데 그럼 전쟁으로부터 2달이 지난 후에 이 전쟁을 갖다가 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실제 시각을 좀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둔화 가능성을 조금은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다시 재개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서는 하방 위험, 물가에서는 상방 위험을 보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준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럼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실제 이번에 이제 그 투표를 한 걸 보면은 12명이 투표를 했는데 12개 중에서 8개가 찬성표고 통화정책 동결에 대해서 4표가 반대표예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인하를 해야 된다. 3표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셋이 갈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FOMC 여러 번 봤는데 여러 개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하를 하냐 아니면 동결하냐 아니면 인하를 하냐 인상을 하냐 이거 갖고 싸운 거는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인상, 인하, 동결 3개를 놓고서 논의를 한 거는 저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 내의 분열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 내에서 그런 분열을 했었을 때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사람들 이거는 그럼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당장 인상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네. 이 가이드를 주는 게 있어요. 연준이 어떤 가이드를 주냐면 지금은 24년 9월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조금 더 액션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이걸 일단 끊자는 얘기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인상인지 인하인지 동결인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다시 판단하기 이렇게 얘기해야지.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거를 멈추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포즈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다라고 해야지 잠시 멈춤이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걸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이 3명은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징 바이어스라고 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그 편향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개의 반대표를 던져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하고도 맞물리냐면 그 이전에 일본은행에서도 회의가 있었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장에서는 둔화 압력, 그 다음에 물가는 오를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에서도 이제 9명이 투표를 했는데 6명은 동결에 찬성을 했고 3명은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연준은 8대4고 일본은행은 6대3이잖아요. 네. 둘 다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시각 이거는 연준은 항공모함을 돌려요. 근데 이 항공모함을 돌리는 데서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한 방향으로만 네, 뭔가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네네. 예측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그 방향을
약간 좀 틀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렇죠. 라는 어떠한 메시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리고 좀 채권 시장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실제로 단기 금리가 좀 뛰어 올랐거든요. 그죠, 이 단기 금리가 뛰어 올랐는데 이 장기 금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뛰었습니다. 네. 이게 전쟁하고 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 1번,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후퇴할 수 있다라는 기대 이 두 가지가 좀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연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요. 이게 금리 동결이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낮은 가능성으로는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채권 시장 그리고 FMC 결과 함께 짚고 왔는데 워시 체제에 대해서도 함께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글로벌 자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빠르게 흘러나오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워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하고 바뀌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의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파월에서 워시로 넘어갈 때는 이 정책의 변화가 생각보다 클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줍니다. 이 워시가 이번에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는 파월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걸 상당 부분 예고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만 해도 뭐가 있냐면 시장하고의 소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하고 소통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하고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 연준한테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래요. 그래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바라보면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게 좀 있어줬는데 이제 그걸 좀 줄이게 되잖아요. 그럼 예측 가능한 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그죠.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줄일 것 같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차대조표를 좀 줄여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오히려 금리 인하는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기존의 파월 체제에서 보기 힘들었었던 구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 인상 인하를 결정을 할 때 물가를 바라보잖아요. 이제는 근원 물가, 근원 PC라는 걸 바라보다가 이제 절사 평균이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과연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딱 케빈 워시가 들어설 때의 느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게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갖다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당분간은요, 이 특히 그 자본 흐름이 당분간은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느낌, 거기서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워시 체제로 들어서면 약간의 불확실성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아마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워시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 줄이고 네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규제는 완화하겠다 네네. 이러한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걸까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양적 긴축에 대한 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채를 사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걸 갖다가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워시도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써요. 이게 급격하게 일어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지난 18년 동안 쌓아온 거를 단순히 18분 동안에 없앨 수는 없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빠르게 진행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건 약간 좀 매파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화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정상화요? 연준이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예전에는 연준은요. 금융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은행에 자금을 주면 시중은행이 대출로 뿜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시중은행이 멈춰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직접 돈을 풀어줬던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중은행이 다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지 않았었던 양적 완화 같은 이 대체도 지표 같은 건 줄여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뿜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긴축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긴축을 하면 돈이 빨려 들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대출이 일어나면서 긴축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는 만큼 대출이 일어나면서 돈이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겠다. 옛날에 그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하고 달라진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사줄 수 있는 어딘가에 수요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그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뭐냐? 결국에는 수요라고 해봐야 중앙은행하고 해외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규제 완화는 시중은행의 국채 매입을 갖다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국채에 쏟아지는 게 많잖아요. 연준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지금 오히려 국채 매입을 고민해야 되지 이거 막 줄이는 게 가능하냐? 이 논의가 아마 캐비너십 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불확실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진짜 할 수 있어? 이 의구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절사 평균 물가를 보겠다라는 네네.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린 물가는 이제 배제하고 본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가진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절사 평균 물가를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보는데 절사 평균도 같이 볼게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당연히 다양한 지표를 봐야죠. 네. 근데 나 다른 거 기존에 하셨던 거 말고 네. 이제 절사 평균 볼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리스크가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절사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지표들 중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좀 독특하게 튀는 지표들이 있어요. 너네 무시. 네. 나머지 우리가 기저에 있는 걸 바라볼게.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다른 걸 같이 바라보면서 이걸 동시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나머지를 무시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계를 서요. 경계를 하면서 딱 이렇게 군인들이 딱 보면서 경계를 섰는데 약간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부에서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공격해봐라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상위 30% 이상한 거, 하위 30% 이상한 거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게 있어도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뚜렷해요. 기저에서 진짜 적군이 나온 거에 앞에 다 보여요. 그럼 이제 보고하는 거죠. 적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상부에서 그러겠죠. 나도 알아.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느리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들과 함께 얘를 보겠다. 이거는 당연히 필요해요. 네. 근데 얘만 좀 강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움직였었던 것들하고 좀 큰 변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익숙함하고 갑자기 새로운 게 등장했었을 때 이거를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고민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절사 평균만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장에 조금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오 씨가 취임을 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보는 지표도 약간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PC 근원 PC를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봐왔는데 얘 말고 얘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또 가진 과제가 아, 아닐까 싶고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또 오게 되면은 단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네네. 네, 이어서 이제 또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하강?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금리 인하 나오면서 또 시장의 유동성 더 풀리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네네.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일단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풀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전쟁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커요. 우리가 지금 네. 전쟁을 좀 무시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됐었을 때는 공급망에 주는 혼란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이 결국엔 끝날 거야 이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결국에 끝날 거야라고 하면은 재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재고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끝날 기미를 안 보이면 이런 때는 긴장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돈을 풀면 되지라고 하지만 공급망의 붕괴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렇죠. 높여요. 물가라는 거는 사실은 수요가 강하거나 공급이 줄거나 했을 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돈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망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공급이 불안정하면은 물가가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성장에는 하방 압력이 있고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돈을 풀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네. 오히려 그럴 때는 돈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뭐 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전개되는 양상까지 좀 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전쟁에 따른 물가 압력 같은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너무 또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네네.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 정말 좋고 한국에서의 또 한국의 투자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투자 철학? 네네.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투자를 할 때는 매일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장기적인 또 시선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 결국 요즘 이제 FOMO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뭐랄까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도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들썩들썩하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맞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뉴스 몇 가지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짧은 호흡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갖다 반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시장의 컬러라는 게요. 한순간에 바뀔 위험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랄까요? 뉴스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막 이제 포모를 느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요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데 요즘은 되게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무조건 다 주식을 사야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시장의 컬러라는 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없죠.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 관련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지.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여러 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식 투자 자금은 일정 부분 투자하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좀 분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백투더 베이직의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조언의 말씀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지만 그게 참 실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투자가 늘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잘 가고 있고 특히나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그냥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분산 투자가 늘 지금 이 시점을 대비하는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개장 전에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애프터마켓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8개의 기술주 종목 가운데 알파벳과 AMD 제외하고는 애프터마켓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정규장에서 0.5%대 상승 보여주다가 현재 0.8%대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애플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었죠. 정규장에서 2%대 상승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0.6%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알파벳은 전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AMD는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2%대 강하게 상승 동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AI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또 경영진은 데이터 센터를 이 매출과 수익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줬습니다. 또 향후에
데이터 센터 관련 이 CPU 매출이 70% 이상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5%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매출 그리고 메타용 칩을 하반기부터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의지까지 함께 내비쳤습니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WTI 유가 현재 0.06%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탈출시키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란이 이에 반박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죠. 아직까지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WTI 유가 현재 안정세를 찾아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금 가격은 현재 0.15%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 현재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다가 현재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과 EWI 한국 ETF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전거래일에는 하락하면서 1000선 아래로 내려왔었는데요. 5%대 상승하면서 105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EWI 한국 ETF는 6%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9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0.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476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저까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뉴욕 증시도 좋았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AMD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하루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MD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의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14.8%의 급등세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서스의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